우리는 또 저희랑 수다 떠는 3인 3색 토론보다는 수다에 가까운 우리 수다를 함께 떨어주실 유동원 참치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계속 별명 바꿀 거죠, 우리 각도기님? 저요? 제 별명을 또 골뱅이로 바꾸셨다면 참치가 좋아요, 골뱅이가 좋아요? 둘 다 별로예요. 둘 다 별로인가요? 네. 아니 근데 참치 고급 어종에서 예. 저기 골목에서 먹는 골뱅이로 갔다가 이제 골뱅이 다시 참치로 지금 탈바꿈하려고 그러는. 그래도 어감은 유동 골뱅이보다는 동원 참치가 나요. 네. 뭐 이런 거 좀 협찬도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네, 네. 동원 참치, 그다음에 유동 골뱅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막 반성하고 막 우리가 왜 틀렸을까, 뭘 틀렸을까 사실 저희도 좀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 시장 지난주에 보니까 주방하면서 쫙 뽑아 올렸단 말이에요. 자, 본부장님. 주간 상승률이 어마무시했어요. 미국 7% 넘게 나왔으니까. 네, 엄청나요. 나스닥이 7.5, 네. S&P가 6.5. 초장부터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네. 어떻게 좀 바닥을 봤다라고 좀 보십니까? 바닥은 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우선은 지금 이제 가장 뭐 근본적인 질문은 아까 방금 보니까 우리 내가 좋아하는 빈선 그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올라오면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뭐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인데 결국 이번 마지막 상승장 사이클 이거를 짧게 봐야 되는 건지 길게 봐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정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돌리게 되면은 사이클이 좀 길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반등이 좀 길게 나올 수 있다. 그게 그렇게 지금 생각한 6개월짜리가 아니라 뭐 1년, 2년짜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안 익혀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헤드 앤 숄더를 만든다고 치면 이미 우리는 헤드를 받고 요번에 올라오는 게 이제 마지막 남은 숄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보는 경제 지표로는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룸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미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이클에는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의 사이즈가 명목상으로 봤었을 때는 침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매출 증가율이 이 정도고 현재의 상황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실적인만 뒷받침이 된다면 이번에 올라갈 때는 저는 이제 전 고점을 한 번 더 뚫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긴 사이클의 끝물이라는 것만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렸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과거 미국의 사이클을 봤었을 때 이게 14년짜리로 끝날 건지 15년짜리로 끝날 건지 16년짜리로 끝날 건지 어쨌든 제일 길었던 사이클이 보통 19년까지 갔었던 적도 있으니까 그건 정답이 없으니까 그거는 실적으로서 판단하자 정도고요. 어쨌든 이렇게 헷갈릴 때는 결국은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 선별만 잘 해놓으면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면 어쨌든 방향성 알파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델타 전략, 방향성 전략은 안 쓰는 거고 종목만 선별을 잘 해놓으면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지난 5월 달에 미국 시장이 S&P 기준으로 보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주 초에는 빠졌다가 월 초에는 빠졌다가 월 후반에 돌려서 어쨌든 보합이었는데 그때 제가 종목 선별을 해놨던 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으면은 두 자릿수가 나왔어요, 수익률이.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또 그게 깨졌단 말이죠. 뭐 지수별로는 보시면은 한 달 단위로 거의 뭐 한 10%씩 빠졌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10% 빠질 때 저희 종목도 10% 같이 빠졌단 말이죠. 네. 지금 오늘 수익률 들어온 걸로 계산했더니 그 마이너스 한 3%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돌린 거죠, 10%를. 결국 종목 선별을 했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들 걱정하는 것처럼 뭐 대세 하락장에 어떤 뭐 경기 침체 플러스 알파로 체계적 붕괴 뭐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보통 그런 현상이 나올 때는 체계적 붕괴까지 걱정하면서 막 시장이 빠질 때는 어떤 종목을 사도 상관이 없어요. 예. 오히려 좋은 종목을 들고 있을 때 수익률이 더 깨져.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볼륨을 만들어내면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볼륨이 제일 많이 터지는 게 좋은 종목인 거야. 왜냐하면 그게 시장에다 던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걔네들이 빠지는 폭이 훨씬 더 크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제 기억으로 가장 최근에 봤던 게 어쨌든 코로나19 터졌을 때. 그 전에 봤었던 거는 2008년도 제 기억으로는 9월,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가 막 그런 식으로 빠졌었던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지나가고 나면은 벌써 지금 5월 달부터 6월 달부터 느끼는 거는 종목을 잘 골라놓으면 버티는구나. 물론 너무 또 잘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한쪽만 쏠림 현상이 있어버리면 또 거기서 또 얻어맞는 현상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고 버티면은 이번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부모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아니. 예. 사실 이제 3부는 이제 우리끼리 조금 이렇게 수다 떨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뭐 딴지를 거는 건 아닌데 아니 뭐 딴지 걸으셔도 돼요. 예. 지금 약간 이제 접근 자체가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은 아니다. 다시 이제 종목으로 대응해도 될 만하다. 이제 이렇게 좀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대세 하락장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건 너무 어렵지만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저희들도 논의는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하락폭이 뭐 30% 고점 대비 그러니까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사이클 상에서는 거의 온 게 맞아요. 근데 한 번씩 50%씩 부러지는 대세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매크로를 보는 사람으로서 그때의 공통점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버킬 통화 정책이 통화 긴축이 과하게 진행될 때는 이렇게 부러뜨리더라고.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한번 그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그랬고 그러면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왜 오버킬 그러니까 통화 긴축이 과도하게 났을까 생각해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을 해도 말을 안 들어. 버블이 안 꺼지는 거예요. 네. 핵심이죠. 네. 그다음에 그게 핵심이겠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보면은 뭐 아까 이제 우리 연말 기준금리 3.5 얘기하고 뭐 내년에 3.8도 막 얘기하고 하는데 물론 과거보다는 금리 레벨이 낮지만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오버킬 아니냐. 진짜로 기준금리 3.5%. 미국 기준금리 3.5 가고 연준이 점도표로 찍은 게 올해 말이 3.8이에요. 그럼 미국 기준금리가 3.8이면 다른 금리들은 어쨌든 간에 거기다가 스프레드를 쌓아서 될 텐데 야, 그 정도 4%대 이상 웬만한 금리가 다 5, 6% 갈 건데 이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봐요. 뭐 물론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스트래티지스트지만 이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지금 50% 부러지는 장을 논의할 때 딱 한 번, 그 5번에 엄청나게 부러지는 장을 여태까지 전쟁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하락률이 높았고 가장 길게 갔던 이 하락장이 나왔던 시기 5번, 1937년, 그 다음에 1973년, 그리고 2000년, 또 1929년, 32년, 또 2007년, 2009년을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굉장히 빠른 긴축 그래서 부러진 케이스는 1974년, 74년을 빼고는요.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4번은 다 체계적인 붕괴가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붕괴라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의 대출이 사라져. 은행권이 다 망가지고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셋 프라이스의 디밸류에이션이 일어나면서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하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게 1929년, 32년 대공황이고, 그죠? 그리고 2007년, 2009년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금융위기고, 그죠? 2000년, 2002년도는 닷컴 버블인데 인플레이션은 없었고 사실. 네, 인플레이션 없었죠. 그럼 1937년 마찬가지고. 다만 이 1973년, 74년 이때가
이제 오일 쇼크 뭐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5번도 최악의 시나리오들만 본 건데 그 5번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초긴축 현상으로서 나타나서 완전히 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현상이 나온 건 73년, 14년 이때부터 80년대 이때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하나 더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번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러진 거냐 아니면 과도한 완화 때문에 부러진 금리를 올려서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엔 지난주에도 우리 목요일날 얘기를 했지만 버블의 일부가 코인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실물 주식 금융시장에서의 버블이 과거보다 덜 나타났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많은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은 버블이 맞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버블을 죽이기 위한 긴축이 났고 그다음 또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또 났잖아요. 돈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러면 이번 거는 단순히 옛날에 호황에서 금리를 계속 올려서 말씀하신 대로 막 호황이 있는데 그걸 해도 말을 안 듣다가 너무 강력한 금리를 올려서 망가졌던 그런 시점과 7273년에 부러졌을 그 인플레이션과 좀 오묘하게 섞여 있는 거 아니냐. 근데 7273년하고 다른 건 늦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때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하게 되면. 근데 돈을 많이 푸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73년, 74년도 그렇고요. 2007년, 2008년 사이클도 그렇고요. 이 버블이 왔는데 그 버블이 같이 온 이유가 뭐냐면은 오버 인베스트먼트가 왔어요. 그러니까 과잉 투자가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과잉 투자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서 인베스트먼트 사이클에 있어서 과잉 투자 부분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터짐으로 인해서 과잉 투자 부분이 다 그게 거품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의 어떤 하락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케이, 네. 네, 뭐 얘기하셨죠. 그러면 과잉 수요는 없었나요? 과잉 수요 이번에서 왜냐하면은 2021년도에 보면 내구재들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게 평소 대비 30% 이상 더 팔리고 그다음 가전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이제 갑자기 그게 재고로 쌓이기 시작하는 그런 사이클이 좀 오잖아요. 물론 저는 길게 가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금방 1, 2년 안에 해결될 상황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럼 수요에 의한 과잉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수요에 의한 과잉이 있었다라는 게 그게 숫자상 나쁜 건가요? 그것도 그러네. 네. 그렇죠. 과잉 공급은 급격한 엄청나게 안 좋은 침체를 낳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과잉 공급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실물에서 버블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네. 아까 이제 오버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주식시장을 보면 한때는 경기가 좋아도 오르고 경기가 나빠도 올랐잖아요. 경기가 좋으면 좋다고 오른 거고 나쁘면 돈 풀어줄 거네, 돈 안 갈 거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번 사이클을 되게 좀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물가가 높아서 긴축 상당기가 유지해야 되는데 경기 나빠져. 생각보다 중앙은행이 빠르게 완화 사이클로 지금 못 돌아갈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지금은 금리 인상 속도만 75bp씩 하다가 50bp, 25bp만 해도 사람들은 좋아할 거다, 안심할 거다라고 하지만 약간 가랑비에 옷 젖는 느낌? 부지불식 간에 이제 진짜 금리 레벨은 중립 수준을 넘어서 실물 경기에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계속 뿌옇뿌옇 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안 터지고 그냥 여기서 끝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 연준이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가 오는 조짐이 나왔었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거는 솔직히 그거는 조금 과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 버퍼를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리고 있잖아요. 벌써 1.5 됐고, 그죠? 분명히 다음 달 되면 2.25 되고, 그죠? 그 다음 되면은 3.
뭐 3.0까지는 아니더라도 2.75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난번 사이클 때 금리 몇 프로까지 올렸어요? 2.25%까지 못 올렸잖아요. 2.5. 2.25. 아, 예, 뭐 그건 중요한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 연준이 갖고 있는 툴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낫지. 지금 일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못 하잖아. 네. 네. 그러니까 미 연준은 자기네들이 긴축 통화에 대한 역할을 꼭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욕을 얻어 먹으면서까지도 빨리 지금 올리는 거고, 그죠? 네. 아,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 게 지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버퍼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예. 나오고 있으니까. 자, 네. 미 연준이 지금 여태까지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유 딱 하나잖아요. 인플레이션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그죠? 어쨌든 어닝퍼먼스 만들어냈어. 그죠? 굉장히 경기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못 잡았다. 금리를 제대로 빨리 안 올렸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0.25에서 0.5, 0.75, 0.75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올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상반기 안에 3% 근처 2.5%까지 땡기게 해서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거를 만들어내죠. 근데 그러고 나서 과거의 미 연준의 사이클을 항상 보면은 금리를 올리고 나서 경기가 둔화가 되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면 이제 금리를 플렉스블하게 움직인다 이거죠. 그게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그죠? 항상 그래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이미 3%대까지 내지 3.5% 사이까지 올려놨으면 걔네들이 왜 못 써요 그거를?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룸이 있는데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면 쓸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제 얘기는 그거예요. 2001년도에 닷컴 버블 때 기준금리 6.5를 갔어요.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기준금리 5.25를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때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6.5까지 올리고 5.25까지 올려서 결국은 그게 경기를 박살내서 장기 그거는 불황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준금리 1.75잖아요. 근데 연도 말 기준금리 목표는 3.8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아직도 말 점도표상에서는 내년 말 점도표상에는 올해 3.8, 실제로는 3.5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점도표는 지금 3.8이 찍혔거든요. 최근 거로 보면은. 그러면 아직도 200bp를 더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200bp를 올리는 과정에서 결국은 오버킬 영역으로 진입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지금 연말까지 3.8을 올린다고 했다고요? 점도표에서 3.5. 3.5. 3.4 평균. 컨센은 그렇죠. 점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최악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걸 갖다 다 나쁜 걸로만 보면은 답이 없죠. 주식 투자 왜 해? 결론은.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3.8 가장 많이 올리는 걸 보고 있고 여기에 경기 침체 같이 오는 것까지 보고 있고 그걸 집어넣고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추가로 10% 더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돌려보는 모델상에 보면은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 S&P 500이 3,200까지 빠지고 나스닥이 9,550까지 빠지는 개념을 집어넣었을 때는 당장 4%까지 올리는 거야, 금리를. 그리고 당장 경기 침체가 와. 그래서 이번 분기, 내분 분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고 이익 증가율이 박살이 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넣었을 때 그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던 시기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은 1994년도에 금리를 3%로 올렸어요. 1년 안에. 네. 올렸어요. 이미 3에서 6% 근처까지 올렸어. 너무 빨리 올렸으니까 또 내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이제 2000년도 닷컴 버블이 들어올 때 그때는 실적이 다 깨지고 있었는데 오버 인베스트먼트가 일어났어. 왜 IT에 오버 인베스트먼트가 일어났냐면 그때가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1999에서 2000으로 넘어가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그 인베스트먼트 IT 버블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투자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확 더 당겼단 말이죠. 아주 짧은 기간에 1.75%를 또 당겼어요. 그게 이제 부러지는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어쨌든 처음으로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2018년 이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논의하고 있는 것은 0%에서
3에서 3.5%까지 먼저 땡기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0에서 3이니까 3% 올리고 거기까지 올렸었을 때 실질적인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하면 미 연준이 여기다 내놓고 금리를 안 내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근데 물론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내려오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인플레이션이 있는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분석한 결과값은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기업과 인플레이션을 대응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놓으면 이때 상당히 큰 아웃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또 계속 얘기하는 게 알파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결론값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금리를 못 내린다. 오케이. 그러면 그럴 때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운용하는 사람이잖아. 돈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제가 했을 땐 뭔가는 해야 될 건데 도대체 뭘 하는 게 가장 고객의 수익을 올릴 수 있냐. 지금 우리가 결과값으로 인플레이션이 3% 이상일 때 항상 인플레이션에 가격 전가 가능한 기업들에 투자를 해놓으면 6개월에서 11개월 아웃퍼포먼스가 10몇 프로가 들어온다. 이 기회를 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네. 박사님 논리로 보면 금리 때문에 그 경제가 부러질 거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연준이 3.5% 정도 올리고 나면 금리 안 내린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물가라는 게 예전 같았으면 금리를 이 정도 올리고 수요가 망가지면은 떨어져야 되는 게 과거의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물가 상승이 공급 측 요인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진짜 골 70%, 때리는 50%. 상황이 되는 게 정말로 연준이 3.5까지 올렸어. 네. 근데도 물가가 바로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침체가 올 수 있는 건 금리 더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안 올리더라도 네.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 기준금리가 3% 중반을 가면 경기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겠죠. 그럼 옛날 같았으면 빨리 금리를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전망들이 미국 물가가 뭐 지금 정도가 피크라고도 하더라도 8%대인데 지금 이게 내년까지 떨어져야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이게 내년에 과연 2%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숫자적으로도 나오기 쉽지 않아요. 안 나오죠. 그럼 결국은 어쨌든 간에 내년까지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에 유지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연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베스트는 금리 더 안 올리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빠르게 금리 인하 쪽으로 가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높아져 있는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오래 갈 수 있을 텐데 과연 버틸 수 있겠냐. 그에 대한 우려가 그 있다는 부분은 거죠. 너무 가정법이라서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그렇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고 아까 빈센트하고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빈센트하고 입장이 좀 비슷한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그 미국 연방정부의 태도 그 다음에 거기와 얘기하고 난 연준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확 달라지면서 지금 총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9월 달까지의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런 게 계속 올리고 그러면 저도 거기 동감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면 더 올려야 되니까 인플레이션 유지되고 경기 침체 오고 어쩔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그런 거로 가는데 정부가 나서서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했고 딱 그때 시점부터 지난주에 우리 박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유가 떨어진 게 좀 이상하다. 그게 좀 희망의 저는 네. 단초라고 보긴 했죠. 예. 근데 그때 유가만 떨어진 게 그때 이후로 물론 아직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한 3달러 더 떨어졌지만 비철 금속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구리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이게 웬일이야 할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얘네들 11월 타겟팅 진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7월까지 75p 올려서 박살을 내놓고 한 9월 달부터 베이비 스텝 가면서 시장 막 올리는 거야. 2달치 연락이 올려갖고 선거 직전까지 지수 올려놓는 거지. 그게 아마 지금 시나리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연준과 미국 정부가 다 함께 인플레이션 하나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 정부가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안 될 거냐. 근데 빈센트 말처럼 오히려 그러면 사우디한테 책 잡힐 수가 있죠. 유가 올리면 다 박살나니까. 우선 이것부터 결정합시다. 뭐냐면 우리가 25% 빠졌어요 시장이, 그죠?
S&P 500이. 25% 빠지면 과거에는 경기 침체의 평균값이에요. 하락률은.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50% 부러지는 장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50% 부러지는 장에는 항상 동반된 게 뭐냐? 금융위기예요. 항상 은행권이 망가졌어. 우리나라가 IMF 터졌을 때 은행 다 망했잖아. 그때 제가 엄청나게 어드바이징 하고 다니고 맨날 뭐 금감 다 만나고 얘기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를 썼냐면은 160조를 썼어요. 리캐피털라이제이션에. 그러니까 은행권에 충당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같이 맞물려야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뭐 50% 이상의 하락량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위기 때 고점 대비해서 50% 빠지는 장 나왔잖아. 그죠? 나스닥도 거의 한 55%가 빠졌어요. 그 전에 닷컴버블이 뭐 70% 넘게 빠지는 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다 위기와 연결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왜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지금 뭐 선물이 조금씩 그래도 괜찮냐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어. 은행들. 네,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가 나왔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네. 네. 지금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현재의 1사분기 말에 나온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값이 자기 자본 비율만 12.4%예요. 티어 1 캐피털 레이쇼만 14.1%고 티어 1 플러스 티어 2 두 개 다 더한 게 16.1%예요. 이 숫자를 잘 이해를 못 하시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터졌을 때 티어 1 캐피털 레이쇼가 4%가 깨졌어요. 미국이 터졌을 때가 그때가 5%가 깨졌어요. 2008년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티어 1 캐피털 레이쇼가 지금 14%인데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잘 이해하자면 제이미 다이먼이 JP 몰건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요즘에 가장 푸시를 많이 하는 게 인플레이션 미친 시대다 그러면서 이제 카마우티만 사자 얘기를 하는 얘기고 그러면 다 금리가 높아질 거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의 지금 BIS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환경에서 빠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높은 금리에다가 대출을 해주고 있단 말이지. 그럼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자기 자본 비율이 네. 높으니까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높은 금리에서 해줘도 여기서 일부 띄어 먹히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그쵸. 지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바로 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계산해서 역계산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 유동성 축소잖아요. 유동성 축소. 그 유동성 축소와 연결이 되는 게 뭐예요? 예금 증가율이에요. 그죠? 예금 증가율이 빵으로 잡자. 0으로 잡자 이거예요. 0으로. 안 늘어난다. 네. 네? 0으로 잡자고 치면 마니 서플라이가 마이너스를 갈 일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0%로 잡자. 이건 거의 뭐 긴축의 긴축이에요. 그죠? 그럼 0%로 잡았을 때 예대율이 지금 60%대까지 떨어졌었어요. 미국 은행권이 60이었어요. 그러면 예금 증가율이 0이고 대출 증가율이 10%면 예를 들어서 10%면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 빼고 그냥 명목상 성장률로 계산합시다. 대출 증가율이 10%일 때, 여신 증가율이 10%일 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갈 일은 없어요. 명목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실적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물론 뭐 마진이 어떻게 될 걸 떠나서 우선 탑 라인만 보자 이거죠. 이게 대출 증가율 10%는 GDP 성장률 명목으로 10% 여기에 매출 증가율 10% 이 숫자랑 비슷하다는 거죠. 제가 분석해 왔던 여러 결과값은. 그렇죠. 예, 오늘 이제 제가 조금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뭐 금융위기까지 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공급 주도고 근데 공급은 우리가 못 건드려. 그러니까 수요를 죽여가지고 결국 물가를 끌어낼 수밖에 없다. 70년대처럼. 그런데 그러면 수요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과하게 올리는 게 불가피할 거고 그래서 수요가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수요가 죽었다고 물가가 바로 떨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수요 지금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네. 지금 인플레이션을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영향을 미치는 게 수요 부분은 전체의 한 지금 20% 30%로 떨어졌단 말이지. 네. 이건 다 공급 쪽이 지금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럼 미 연준이 이 공급 쪽을 잡을 수도 없는데 이것만 놓고
수요를 갖다 더 떨어뜨린다고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내 말은. 근데 결국은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잡는 강도가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 인플레이션 숫자 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 연준이 보고 있는 거는 근원 PC 인플레이션 추이잖아요. 그죠? 지금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4.9야. 그죠? 네. 예,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죠? 5월 달까지는 모르겠고 6월 달부터 네, 확실히 더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네, 6월 달은 확실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그죠? 여기에 지금 임금 상승률이 5.2%예요. 시간당으로. 그리고 전체로 보면은 거의 6, 7%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덜 떨어지겠지. 그렇지만 임금이 그렇게 상승을 하면 그죠? 그 임금 상승한 만큼의 소비 증가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센티먼트만 괜찮으면. 자, 그러면 실질 성장률이 얼마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소비가 연간 단위로 7% 성장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5%가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우리는 지금 파인 튜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답은 없잖아. 우리가 정확하게 네네. 여태까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트랜지토리라고 계속 얘기했고 뭐 미 연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 틀렸고 우리 지금 그거 다 어둠이 탔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고객의 돈을 벌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게 고객의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아니 쉬어야 될 때는 쉬는 것도. 아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네. 그냥 현금 들고 있는다고요? 아니 근데 잠깐만. 나는 인정을 해요. 지금 그 기조 뭐 종목을 잘 고 지금부터는 종목을 정말 잘 고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엔 박스권만 오면 종목 잘 고르는 사람이 왕이야. 제가 보기엔 그런데 하나 인정을 해야 될까? 물론 이제 당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와 연초까지 있었던 건 미국 시장 기준으로 버블입니까? 버블 아닙니까? 네? 작년도 지수 이제 나스닥 11월 그다음에 S&P 1월 달에까지의 그 2000년 3월 이후부터의 상승은 각도가 너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는. 그거는 알겠는데 네. 우리가 코인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냥 주식 시장만 놓고 계산하면 네, 나스닥으로 계산했었을 때 16,200포인트가 그때의 밸류에이션하고 그때 그 나스닥이 벌어들이는 ROE와 그때의 금리로 생각하면 전혀 거품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네. 근데 거기에 금리를 4% 땡기고 그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는 적정 가치가 16,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다. 인정.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거품이 있느냐이잖아요. 네, 그렇죠. 2000년 닷컴이 벌어졌었을 때는 저희가 똑같은 모델링으로 계산했었을 때 예, 나스닥이 50% 빠져야 되는 게 적정 가격이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역대 볼 수 없었던 연준 대차대표 9조 달러 근처의 그 대차대표가 당연히 버블을 일으켰고 근데 그 버블- 9조 달러가 네. 9조 달러가 나스닥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한 그 회수했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이 그때 닷컴 버블처럼 모든 돈이 다 IT 쪽으로 가고 금융 쪽으로 다 쏠려가지고 시가총액이 이렇게까지 커졌었다. 그거 거품 맞죠. 근데 이번 사이클에는 비트코인으로 갔고 부동산으로 갔고 뭐 온 사방팔방으로 다 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스닥과 주식시장으로 간 돈으로 계산했었을 때 그 많이 풀었던 유동성 중에서 도대체 얼마가 갔냐 이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사실 뭐 제가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 지금. 얘기하다 보면 이거 3부가 재밌어였어. 아니 지금 아홉 시, 시작도 안 아홉 시. 했는데 시작도 안 시작이 했는데. 네. 아, 네. 아, 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는 사실 워낙 또 친하고 또 서로 의견도 많이 교류하는데 그럼요. 이제 저는 사실 오늘 제가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본부장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고 반론을 좋아요, 제기해야 좋아요. 또 논리가 강해지니까 그럼요. 오늘 어떻게 여러분 뭐 저희가 나름대로 토론의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어느 쪽에 논리가 좀 더 설득이 있는지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몫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또 그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는 이렇게 활발한 토론을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고요. 그 와중에서도 요 도표 하나만 보여. 하나 오케이, 네, 하나 하나, 보여주시죠. 네, 하나 네, 보여주시죠. 네. 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결과값이에요. 인플레이션이 3% 이상일 때 S&P 1500 기업 중에서 가격 경쟁력 우위 기업들의 기간별 수익률을 보면 12개월 이상이 지나면 초과 수익률 11%가 달성이 된다. 예. 그냥 네. 예, 그러니까 하셨나요? 네. 예. 아유, 예.
저희 매주 월요일 날 우리 유본 부장님 오시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주시고 지금 빨리 시간이 지나가.